자, 올해 이제 2023년 세무사 2차 원가관리위기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어요.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항상 이제 두 문제가 나오잖아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원가 파트에서 당연히 이제 한 문제, 관리기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원가 파트 문제를 보면 중간 정도까지는 당연히 맞출 수 있어. 근데 약간 이제 생소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 게 있고 관리기 파트의 문제가 좀 어려웠었던 이유는 어려운 것보다는 원래 우리가 좀 많이 공부하지 않는 미리 준비하지 않는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당황했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한 중간 정도까지는 두 문제 다 중간 정도까지는 풀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당황해가지고 좀 못 푸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봐요. 이제 한 문제씩 볼게요. 그래서 중간보다는 약간 어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배포해드린 이제 유인물 첨부된 유인물 한번 보시면서 문제 3번부터 한번 간략하게 볼게요. 문제 3번인데 우리 워낙에 이제 2차 시험은 문제가 길잖아요. 한 문제 이제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제가 여기 PT 자료로 좀 요약을 해놨어요. 필요 없는 것들 조금 제외하고 그냥 PT 자료에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요약해 보면 여기 한번 PT 자료 보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번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 주제가 뭐냐면 결합원가 계산, 그리고 결합원가 계산은 항상 종합원가 계산의 하부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합원가 계산이라는 게 종합원가 계산, 즉 동종제품 대량 생산 방식의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완성품이 복수의 제품으로 나오는 거야. 완성품 원가 계산하고 기말지용품 원가 계산하는 게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인데 거기서 완성품이 복수 제품 2개, 3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다시 완성품 원가를 뭐예요? 다시 A, B, C 이런 복수의 완성된 제품에다가 다시 배분해 줘야 되는 문제. 그게 결합원가 계산이어서 항상 결합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의 하부 주제라고요. 하부 주제.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으로 시작해서 종합원가 계산을 물어보고 문제 중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이제 변동원가 계산을 물어보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변형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세무는 X1년 초에 설립해서 결합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X 1년 초에 설립하면 기초가 없다고요. 기초 제품도 없고 기초 제품도 없고 기초 원재료가 없습니다. 기초 재고 자산이 없는 상황이고요. 1 공정에서는 동일한 재료를 가공해서 제품 A와 중간 제품 B를 생산하고 중간 제품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뭐예요? B는 더 추가적으로 뭔가 가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 제품 B는 전량 2공정을 거쳐서 제품 C로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됩니다. 생산되고 판매까지 되는 거죠. 재료원가는 변동원가이고 전원원가는 고정원가래요. 이게 좀 특이하죠. 우리 재료원가는 변동원가고 전원원가는 전부 다 고정원가래요. 우리 전원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이렇게가 우리가 전원원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직접 노무원가랑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변동원가라고 치는데 이것도 전부 다 그냥 고정원가라는 겁니다. 오로지 재료원가만 변동원가. 이런 상황이에요. 1공정과 2공정에서 재료는 각각의 공정 시작 시점에 모두 투입되고 실제 원가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합원가는 우리가 배분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그쵸? 뭐예요? 물량기준법, 우리가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 가능가치법 여기 그리고 균등매출 총이율법 있는데 그중에서 순실현 가능가치법에 의해서 각 결합 제품에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자 박스 나와 있는 자료 보면 1공정에서 생산한 착수한 물량이 1000개, 완성품이 850개. 이 완성품이 850개인데 이 중에서 제품 A가 150개고 중간 제품 B로 70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시작을 했으니까 X1년 초에 수리 시작을 했으니까 기초가 없는 상황 하에서 1000개가 투입돼서 완성품이 850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100개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합치면 뭐야? 950개. 그럼 50개가 B죠. 그럼 당연히 공손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기말 제공품이 있고 완성도 50%고 당기 투입한 재료 원가는 5만원, 전환 원가는 66,500원이고 1공정의 종료 시점에서 품질 검사를 실시하니까 공소품이 있을 텐데 이 공소품의 완성도는 100%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공손이 25개, 비정상 공손이 25개 합치니까 50개 맞죠?
물량 흐름을 다 파악했고 정상 공손 원가는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없어도 당연히 이렇게 완성품 원가와 기말제공품 원가에 배분한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완성품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공손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손품은 처분 가치 없고 추가 비용 없이 폐기한대요. 자, 양가로 2번을 보면 이 공정에서 제품 C의 단기 완성품은 700개고 기말 제공품은 없었으며 전공정 원가가 이외에 전공정 원가 이외에 재료 원가가 42,000원, 전환 원가가 56,000원 추가적으로 이제 이 공정에서 더 발생했다는 거고 이 공정에 공손 및 감손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은 중간 제품 1공정에서 중간 제품이 700개가 나왔는데 그게 이 공정에서 뭐예요? 전부 다 완성품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정에서 기말 제공품 이런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완성됐습니다. 양가로 3번 보면 제품 A는 추가 가공 없이 단위당 320원에 판매가 되고 제품 C는 중간 제품 B를 가지고 추가 가공한 애가 제품 C인데 얘는 뭐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300원입니다. 생산된 제품은 단기에 모두 판매되었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뭐랑 뭐가 일치해요? 매출, 총이익이 영업이익과 일치하겠죠? 매출 총이익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여러분 1차 시험에 지금 이것보다 이제 원래 더 길게 나왔죠. 불필요한 자료들 제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자료들만 요약해 놓은 건데 사실 1차 시험에 2차 시험에서는 이게 그 문제의 지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축약을 하고 필요한 것만 계속해서 밑줄 치고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결합원가 계산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 흐름도를 그려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제 물음이 5개가 있는데 물음 첫 번째가 세무가 전부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물음 1부터 물음 3에 답하시오 하고 물음 4, 5번은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데 물음 1이 1공정과 관련해서 다음 1부터 3의 금액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해서 결합원가가 총 얼마인지 제품 A에 배부되는 결합원가가 얼마고 중간 제품 B에 배부되는 결합원가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음 1번은 첫 번째 물어본 게 결합원가 총액 뭐예요? 요거 공정흐름도 이렇게 그려보면 이 공정흐름도에서 1공정에서의 완성품 원가, 그렇죠? 정상 공손 원가까지 배부받은 완성품 원가가 얼마인지 배부 대상 결합 원가를 물어보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과 3번 A와 B에 배부되는 결합 원가라는 것은 순실현 가능가치법 써가지고 우리가 결합 원가 배부해 보라는 문제예요. 어려울 거 없죠. 이거는 당연히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리고 물음 2가 이 공정에서의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라는 거여서 공정 흐름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앞에 걸 볼 수 없으니까 공정 흐름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공정 흐름도가. 그래서 자, 물량 흐름만 보면 맨 처음에 1000개가 투입돼서 1000개 투입되죠. 제품 A로 150개, 중간 제품 B로 700개가 나오고 이 700개는 추가 가공해서 완벽한 완성품 C가 돼서 700개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러면 합쳐서 850개니까 150개가 B는데 150개는 기말 제공품 100개, 정상 공손 25개, 비정상 공손 25개. 이렇게 물량 흐름이 가는 것이고 원가를 보면 원가는 뭐예요? 1공정에서 재료 원가랑 가공 원가가 투입되는데 요 투입된 원가는 뭐겠어요? 당연히 완성품 원가. 완성품 이 두 개예요. 1공정의 완성품 이 두 개. 이 두 개로 그렇죠? 일부 배부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정상 공손 원가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비정상 공손 원가로 가야 되고 기말 제공품으로 가야 돼. 근데 결국 정상 공손 원가로 간 금액은 뭐예요? 다시 정상 공손 원가는 우리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우리가 배부해 준 다음에 완성품 원가를 결합 원가 총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푸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음 1번부터 한번 풀어보자고요. 물음 1번 우리 저거 결합공정 원가 1공정 종합 원가 계산 적용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종합 원가 계산. 그러면 자 종합 원가 계산을 풀 건데 재료 원가, 가공 원가 나와 있고 우리가 여기 물량으로 쓸 때 완성된 거 기초 제공품과 착수한 것으로 보통 선입선출법에서 나눠주죠. 근데 이 문제는 X 1년 초에 시작했다고 했으니까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똑같은 거죠. 그냥 평균법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완성된 게 총 몇 개냐면 제품 A와 중간 제품 B 합쳐서 850개 완성됐어요. 그죠? 850개. 그리고 정상 공손이 25개인데 얘가 공정의 종료 시점에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100% 그쵸? 완성도가 100%예요. 비정상 공손이 몇 개? 똑같이 25개가 있는데 얘 100%라고요.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기말 제공품이 100개가 있는데 얘가 완성도가 몇 %라고 했냐면 50%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 재료원가, 가공원가로 나누어서 그렇죠?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집계해 주는 거죠. 자, 850개니까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갔고 재료, 가공원가 다 투입됐어요. 850. 그렇죠? 25개 있는데 재료
25개 만드는 것만큼 들어갔고 가공을 100% 했잖아요. 공손 25개. 그쵸? 25개 똑같겠죠? 25개예요. 자, 기말제공품 100개 있는데 재료는 100개 만드는 것만큼 들어갔을 텐데 가공은 50%만 했을 거예요. 그럼 50개죠. 그래서 재료원가 측면과 가공원가 측면으로 완성품 환산량을 집계해 보면 쭉 합치면 이게 몇 개예요? 이거는 1000개가 될 테고 재료원가 측면에서는 1000개가 될 거고 가공원가 측면에서는 당연히 950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예요? 기초제품이 없으니까 기초제품의 원가는 없는 것이고 단기 발생한 원가만 집계하면 되잖아요. 단기 발생한 재료 원가는 5만 원. 그리고 단기에 발생한 가공 원가는 66,500원. 66,500원. 그럼 나눠주죠.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오는데 재료 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50원이 될 것이고 가공 원가 측면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66,500원을 나눠주면 950개로 나눠주면 70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물음 1번에 우리가 동그라미 1번 결합원가 총액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뭐야? 완성품 원가인데 뭐야? 정상 공소 원가까지 배부받은 완성품 원가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첫 번째 정상 공소 원가부터 먼저 계산하죠. 정상 공소 원가를 먼저 계산하면 뭐예요? 25 곱하기 50. 25 곱하기 70이죠? 25 곱하기 120이죠.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3,000원 나옵니다. 3,000. 그럼 여러분 사실 비정상 공소 원가도 여기서 같이 계산해 보면 비정상 공소 원가는 뭐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똑같잖아. 25, 25.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도 똑같으니까 얘도 그냥 3,000원이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완성품 원가인데 완성품 원가는 뭐예요? 자, 850 곱하기 50, 850 곱하기 70 이렇게 하는 거죠. 850 곱하기 850 개 곱하기 120 한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상 공소 원가는 원래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해줘야 되는 거,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상 공소 원가가 3,000원 있는데 우리 항상 생각하는 거죠. 3,000원 있는데 이 중에서 얼마를 완성품에 얼마를 기말 제공품에 배부해 줘야 되는지. 근데 항상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죠.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고. 기말 제공품 50%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검사는 100% 시점에. 그럼 간단하죠. 이 문제는 더. 그냥 3,000원을 다 완성품 원가에 가산해 주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완성품 원가가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0만 5천 원이 나온대요. 10만 5천 원. 그럼 뭐예요? 이게 1번 답이죠? 이게 1번이에요. 결합원가 우리가 10만 5천 원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완성품 원가, 정상 공소 원가까지 배부받은 완성품 원가가 10만 5천 원이에요. 이제 이것을 제품 A와 중간 제품 B의 순실현 가능 가치법을 이용해 가지고 배부해 주는 거죠. 여기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음 1번은 벌써 계산을 했고요.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결합원가를 A와 B에 배부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A와 B에 결합원가 배부해 줄 때 순실현 가능 가치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제 많이 연습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제품 A는 그냥 150개 곱하기 320원. 그쵸? 150개 곱하기 320원 하면 48,000원 나와요. 여기 48,000원. 자, B는요. 우리 700개 곱하기 300해서 21만 원에서 뭘 빼요? 42,000원과 56,000원이라는 우리가 추가 가공원가를 빼면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이게 11만 2천원. 그러면 딱 숫자가 아름답죠? 합치면 이게 16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48,000원과 11만 2천원, 16만 원 분의 48,000원, 11만 2천원 배부율이 몇 대 몇이에요? 이게 30%, 70%인가 보네. 3대 7 맞아요? 30% 70%.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배부하고 싶은 결합 원가는 총 얼마냐면 우리가 양가로 동그라미 1번에서 우리가 계산했죠. 10만 5천 원이에요. 원소품 원가. 10만 5천 원 가지고 우리가 A와 중간 제품 B에다가 이제 배부해 주는 거죠. 배부해 주면 3대 7의 비율로 배부해 주면 3만 1,500원. 그리고 B에 7만 3,500원이 배부됩니다. 7만 3,500원. 그러면 우리가 물음 1번은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거고 이거는 1차 시험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1차 시험만 준비한 사람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푸는 것이고요. 물음 2번 보면 물음 2번은 이공정의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이공정의 완성품 원가. 이공정은 이제 중간 제품 B 700개가 결합 원가를 이렇게 배부 받았죠?
서로 배부 받았어요. 배부 받은 다음에 추가 가공을 거쳐서 제품 C로 완성된 거 700개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제품 B가 73,500원의 원가를 배부 받았는데 추가 가공하는데 들어간 원가가 얼마예요? 42,000원과 56,000원 합쳐서 98,000원이네요. 그러면 그냥 98,000원만 더해주면 되겠죠. 98,000원 더해주면 우리 여기 총원가라고 적고 제품 B의 총 원가가 그냥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73,000 우리가 500원 더하기 98,000원 해보면 171,500원 그냥 간단하게 나오죠. 물음 일리 쉽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이거를 가지고 어렵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다음에 물음 3번을 한번 볼게요. 물음 3번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래요. 당기 순이익.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고 당기 순손실인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 표시하고 이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물음 3번에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부터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있다고요. 일단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영업이익까지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럼 영업이익에서 다시 뭐야? 항상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줘야지만 당기 순이익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포인트가 뭐겠어요? 얘라고 해. 비정상 공손원가. 이 계산했었잖아. 공손손실. 우리 항상 그냥 공부할 때 비정상 공손원가는 공손손실이란 이름으로 당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한다. 라는 식으로만 공부를 했지 이것을 계산 문제로까지 당기 순이익까지 계산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뭐야? 항상 당기 순이익 계산할 때 이게 공손손실이 영업의 비용으로 당기 순이익 산정할 때 차감해 줘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나머지 다른 포인트들은 X 1년 초에 설립됐으니까 기초 재고가 없다는 것이고 기초 재고가 없는 상황 하에서 생산된 제품이 모두 판매됐으니까 뭐예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즉 완성품 원가가 바로 매출 원가라는 겁니다. 왜? 기초가 없고 기말이 없습니다. 기초가 없고 기말이 없으니까 기초 그렇죠? 기초 제품에다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을 빼줘야지 매출 원가인데 X 1년 초에 설립됐으니까 기초 제품이 없는 상황 하에서 단기에 생산된 A와 B가 전부 다 뭐예요? 판매됐기 때문에 기말 제품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냥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가정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풀어볼게요. 그럼 매출액부터 시작하는 거죠.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매출액부터 시작한다고요. 매출액은 이게 앞에서 우리 정리한 거 보면 자 매출액은 150개 곱하기 320원 그쵸? 150개 다 팔렸잖아요. 320 더하기 뭐예요? 제품 C로 다 팔렸죠? 700개 곱하기 30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쵸? 매출액 매출 원가죠. 매출 원가는요. 매출 원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지만 매출 원가는 제품 A의 매출 원가와 제품 B의 매출 원가인데 어차피 기초가 없고 그리고 단기에 생산한 게 전부 다 판매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에 제품 A와 제품 B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완성품 원가 A와 B 완성품 원가 얘 B는 결국 C가 됐는데 C의 원가가 바로 총 원가가 그냥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벌써 계산을 했었어. 아까는 계산을 했죠. 아까 전에 물음 몇 번이었죠? 물음 2번에서 이공정의 완성품 원가를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계산된 금액이 우리가 171,500원 얘가 계산됐다고 171,500원 그리고 결합원가 우리가 아까 전에 배부 받았죠? 얼마 배부 받았어요? A가 31,500원의 결합원가를 배부 받았죠? 근데 이게 그냥 원가지 31,500원 왜냐하면 더 이상 제품 A는 추가 가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얘네 둘의 원가가 완성품 원가이면서 동시에 기말 제품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 이게 이제 매출 총 이익이 될 것이고 얘 매출 총 이익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판관비가 없으니까 얘가 영업 이익이라고요. 근데 영업 이익까지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단기 순이익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뭐예요? 영업의 비용인 정상 공손 그쵸? 비정상 공손 공손 손실을 빼줘야겠죠. 공손 손실 비정상 공손 원가인 공손 손실 금액을 빼줘야 되는데 이거 얼마예요? 아까 계산했자 정상 공손 원가랑 동일한 금액인 3,000원이에요. 3,000원. 이렇게까지 차감해 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게 52,000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야.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어디서 실수했겠어요? 당연히 공손 손실 금액 요거 3,000원을 여러분이 누락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누락하라고 문제 낸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도 풀 수 있어.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음 4번으로 가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물음 4번. 물음 4번 볼게요. 물음 4번 보면 자, 세모가 이제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합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 물음 1번부터 물음 3번까지는 전부 원가 계산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문제 푸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1부터 3의 금액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첫 번째가 매출원가, 두 번째가 비정상 공선원가, 세 번째가 당기순이익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제 변동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그러면 보세요.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원가를 제품의 원가로 처리하지 않죠. 기간비용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자 종합원가 계산, 결합원가 계산 적용 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동원가인 재료원가만 가지고 우리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게 좀 생소한 이유가 재료원가만을 제품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은 초변동원가 계산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자,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고정 제조간접원가 중에 고정 제조간접원가만 고정원가이기 때문에 걔를 뭐예요? 우리가 기간비용 처리해 준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직접 노무원가랑 변동 제조간접원가도 전부 다 고정원가라고 바라봤어요. 그러면 원래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원가를 기간비용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뭐야? 전원원가 모두를 그냥 발생한 금액 전체를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재료원가만 가지고 완성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마치 초변동 원가 계산 같은 방식으로 원가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상황 하에서 매출원가, 비정상 공선원가,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재료원가만 가지고 하는 거야. 지금 요거 제가 그냥 다시 적어놨는데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물음 1번부터 3번까지 계산할 때 첫 번째 공정, 1공정을 종합원가 계산 적용하면 재료원가랑 여기 뭐였어? 아까 전에 가공원가 있었잖아요. 가공원가. 근데 얘를 다 날려버린 거죠. 왜? 우리 이제 변동원가 계산으로 원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제품의 원가는 재료원가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날려버린 거예요. 이거 날려버리고 그대로 다시 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거 그대로 다시 적은 거야. 그러면 정상 공선 원가는 뭐예요? 25개 곱하기 50원. 아까 전에 50원 투자도 똑같았어. 25개 곱하기 50원이에요. 1250원이죠? 비정상 공선원가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있나요?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어. 똑같이 25개 곱하기 50원이니까 1250원입니다. 이제 완성품 원가는 얼마예요? 1공정의 완성품 원가는 850개 곱하기 50원 그리고 1250원이라는 정상 공선원가를 더해준 43,75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품 1공정의 완성품 원가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또 다시 제품 A와 중간 제품 B로 배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A와 B의 순실현 가치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배분해 줄 때 요 A와 B의 순실현 가치가 바뀌느냐? 안 바뀌어. 아까 전에 계산했었던 순실현 가치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우리 이게 150개 곱하기 320원 700개에서 300개 곱한 다음에 300원 곱한 다음에 추가 가공원가 98,000원을 뺏어서 우리가 112,200원으로 계산한 요 순실현 가능 가치가 바뀌느냐? 안 바뀐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뭐예요? 30% 그냥 70%야. 근데 다만 뭐가 바뀝니까? 배부해줘야 되는 결합원가 금액이 바뀌겠죠. 43,750원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다만 3대 7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요 계산에서 배부에 보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 배부 보면 13125 여기가 13125 그리고 B가 얼마냐면 30625 30625 그럼 보세요. 여러분 매출원가 계산하라고 했는데 자 추가 가공원가 더해주면 총원가가 될 것이고 추가 가공원가 원래 우리 제품 B는 추가 가공하는데 재료원가도 들어가고 가공원가도 들어가는데 가공원가는 제품의 원가를 구성할 수 없으니까 재료원가만 추가 가공원가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냐면 우리가 42,000원이에요. 42,000원. 그러면 됐죠? 제품 A의 총 원가는 그냥 13125고 그렇죠? B는 30625 결합원가 배부받은 거에다가 추가 가공 재료원가만 반영해서 42,000원 더해주면 이게 72625가 됩니다. 그럼 합치면 이 금액이 합치면 두 개 합친 금액이 85750인데 여러분 이게 바로 1번 매출원가죠. 왜? A와 B의
우리가 완성품 원가잖아.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뭐야? 다 팔렸기 때문에 그냥 이게 완성품 원가면서 제품 A와 제품 C 최종적으로 제품 C가 됐죠. 얘가 C가 돼서 예, 완성품 원가면서 동시에 그냥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매출 원가가 이렇게 된 상황 하에서 뭐예요? 여러분 비정상 공소 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비정상 공소 원가는 1250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제 매출액 우리가 똑같잖아. 매출액 똑같은 상황 하에서 뭐예요? 여기 85750이라는 매출 원가 빼주고 매출 총이익이죠. 거기서 우리가 당기 순이익까지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비정상 공소 원가 빼주면 당기 순이익이 도출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문제가 제가 그 첨부한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별에 보세요. 여기 자, 요 과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과정을 첫 번째 물어본 게 이제 매출 원가잖아요. 매출 원가 첫 번째 이제 변동 원가 계산이어서 오로지 재료 원가만이 제품의 원가를 구성하는데 1번이 물어본 게 뭐냐면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했다고. 자, 재료 원가만 가지고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이렇게 850 그쵸? 곱하기 50 한 다음에 정상 공소 원가 25 곱하기 50 한 것을 더해줘서 우리가 그것을 일공정의 완성품 원가라고 부르고 결합 원가를 이렇게 43750을 해서 A와 B에 또 배부해서 이렇게 배부해주는 이런 절차를 거쳤다고요. 근데 이게 필요하냐? 필요가 없죠. 왜? 보면 제품 A는 제품 A와 제품 B에 배분된 다음에 결국은 제품 A도 다 팔렸고 제품 B도 전부 다 추가 가공원가 포함해서 전부 다 생산되자마자 다 팔렸어요. 그럼 어차피 다 팔렸으니까 A와 B에 배부된 요 A와 B에 배부된 결합원가 뭐예요? 구분할 필요도 없이 43750은 전부 다 매출 원가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 가공한 이 42,000원 뭐예요? 다 팔렸으니까 그냥 당연히 매출 원가가 됐을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그냥 두 개 더하면 되지. 그렇죠? 매출 원가는 얘랑 얘를 그냥 더하면 되지. 이런 배부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왜? 이 문제에서 제품 A와 제품 B의 매출 원가가 각각 얼마인지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매출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결합 원가 우리가 배부하는 절차 필요 없이 뭐예요? 완성품 원가 43750에다가 우리가 그냥 42,000원 이공정의 재료 원가 우리가 더해주면 우리가 바로 그냥 85,750원이라는 우리가 매출 원가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더 당연히 합리적이죠. 예. 자, 그래서 쉽지 않아. 이게 왜냐면 갑자기 물음 3에서 이제 물음 4에서 변동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해버리니까 결합 원가 계산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변동 원가 계산으로 풀면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기출된 적이 없어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변동 원가 계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겁니다. 다 짬뽕 시켜놓은 거죠. 결합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다 합친 거야. 마지막 물음 5번이 있는데 물음 5번 이겁니다. 전부 원가 계산 단기 순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 단기 순이익이 차이가 생긴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대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그냥 약수령이죠. 간단하게 서술하라고 해서 2점이 배점돼 있잖아. 뭐예요, 여러분? 단기 초에 설립됐으므로 이제 기초 재고 자산 없는 상황 하에서 모든 완성품이 판매됐으니까 기말 재고 자산은 일공정에 뭐만 있어? 기말 재고품만 있습니다. 제품은 다 팔렸거든요. 우리 항상 변동 원가 계산의 이익과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을 비교할 때 뭐예요? 기초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제조 과점 원가. 근데 이 문제에서는 고정 원가야, 그냥. 그쵸? 고정 원가는 빼주고 기말 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 원가는 더해주는 것인데 보면 우리 벌써 답을 다 도출했기 때문에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은 52,000원. 변동 원가 계산에 우리가 이익은 48,500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초가 없는 상황 하에서 기말 재고 뭐야? 기말 제공품 100개인데 환산량으로 하면 50% 곱해서 50개 속에 있는 뭐야? 가공원가. 가공원가가 전부 다 고정원가라고 했잖아. 그쵸? 아까 이 70원이 뭐예요? 갑자기 나온 거 아니죠? 어디서 나온 거야? 안 써놨네. 여기다 그냥 풀었네.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가공원가 70원을 반영해주면 3,500원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 두 금액의 차이가 3,500원이죠. 여러분 이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약수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줘야겠죠. 우리가 물음 3번과 우리가 물음 4번에서 단기 순이익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고정원가를 제품의 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기간 비용 처리하는데 뭐예요? 지금 기말 제공품으로서 남아있는 100개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원가가 3,500원으로서 뭐예요? 전부 원가 계산의 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의 이익보다 해당 금액 3,500원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비용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기술을 좀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점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중간까지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고 약간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관련원가 문제예요. 근데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다가 특별 주문도 나오고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죠. 원래 권리회계에서는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까지도 다 그냥 짬뽕시켜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기본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 우리가 세 가지 제품 A, B, C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A, B, C에 대해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단위당 판매 가격이 각각 나와 있고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 나와 있고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 나와 있어. 그 밑에 뭐가 와야 돼? 단위당 변동 제조 관점원가 얼마인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단위당 변동 판관비 나와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요. 자, 1번 보면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은 10원이래. 아, 여러분 직접 노무 시간당 임률이 10원이니까 여기 25원이라는 것은 몇 시간 일했다는 거야? 2.5시간. 여기 15원이라는 것은 1.5시간 일했다는 것이고 여기 30원이라는 것은 3시간 일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변동 제조 관점 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각 제품에 배부하는데 배부율이 직접 노무 시간당 12원이라고 했으니까 A, B, C 각각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변동 제조 관점 원가가 단위당 얼마인지 계산이 가능하죠. 다시 또 3번 보면 월간 총 고정 원가는 56만 원이라고 했고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각 제품 매출액의 10%래요. 여러분 매출액의 10%라는 말은 뭐예요? 단위당으로는 판매 가격의 10%입니다. 그러면 A 제품을 팔기 위한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는 100원의 10%인 10원이고 그렇죠? B 제품을 팔기 위한 변동 판매 관리비는 150원의 10%인 15원이야. 그렇죠? C는 당연히 200원의 10%인 20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보면 A, B, C를 생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기계를 가지고 A, B, C를 생산하는데 기계 시간당 각 제품의 생산량은 제품 A 우리가 100개, 제품 B 20개, 제품 C 15개래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연습했던 것은 이런 거야. 제품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기계 시간이 몇 시간 들어가는지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거예요. 기계를 1시간 돌리면 제품을 A를 100개를 만들어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기계 시간당이 아니라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기계 시간이 몇 시간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그냥 100분의 1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100분의 1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하게 문제를 낸 것이고 6번 보면 A, B, C의 월간 예산 수요량은 각각 15,000개, 8,000개, 5,000개라고 했으니까 A, B, C 제품 만들 때 요 수요량보다는 더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7번 보면 당월에 생산된 제품은 모두 당월에 판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물음 1번이 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 활용해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데 A, B, C 각각에 대한 제품 단위당 공원 이익을 계산하고 A, B, C 각각에 대해서 월간 최적 생산량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공원이 계산한 거 그냥 바로 적어놨어. 문제 읽으면서 우리가 파악을 했다고요. 뭐냐면 A, B, C 각각의 단위당 판매 가격 알고 있었고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랑 직접 노무원가만 제시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 읽으면서 변동 제조 관점원가 얼마인지 알 수 있었다고요. 왜? 직접 노무원가 임률이 10원이라고 했으니까 2.5시간 일했다는 거 알고 있어. 근데 2.5시간 곱하기 변동 제조 관점원가 배부율은 12원이라고 했어. 똑같죠? 1.5 곱하기 12원. 3시간 곱하기 12원. 그리고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액의 10%라고 했으니까 단위당으로 보면 판매 가격의 10%, 판매 가격의 10%, 판매 가격의 1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단위당 공원 이익이라는 것은 한 단위당 공원 이익은 뭐예요? 요거 4개 다 합친 거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가 다 합친 80원을 100원에서 빼주고 150원에서 90원 빼주고 200원에서 140원 빼줘서 20원, 60원, 60원이 한 단위 만들 때마다의 공원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1번은 끝났죠? 이걸 누가 못 풀어? 다 푸는 거죠. 두 번째, 월간 최적 생산량. 어떻게 생산해야지 기업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지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효율적 생산량을 구하라는 건데 이건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A, B, C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위당 공원 이익은 벌써 계산을 해놨어. 단위당 공원 이익 보면 20원,
60원 그리고 60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기계 시간이 5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한다. 회사의 이익을 가장 높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계 1시간을 돌릴 때 공원이익이 가장 높은 것부터 먼저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기계 시간당 공원이익이 얼마인지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기계 1시간을 돌리면 공원이익이 얼마인지.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보통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기계 하나가 아니죠. 제품 A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시간이 걸리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우리가 아까 전에 5번에서 나와 있었죠. 여기 5번에서 기계 1시간을 돌리면 생산량이 A는 100개를 생산하고 그렇죠? B는 몇 개? B는 20개. 그리고 C는 15개, 15개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100개를 생산하니까 기계 1시간 돌릴 때마다 그리고 한 개를 생산할 때마다 20원씩의 공원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 거지. 그냥 곱하면 된다고요. 그럼 곱하면 우리가 기계 1시간을 돌릴 때 A는 2,000원의 공원이익. 그쵸? 여기는 1,200원. 그리고 여기는 90원인가? (900원의) 공원이익.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얘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기계 1시간 돌릴 때 A 제품은 계속해서 1시간 돌리면 2,000원, B는 1,200원, C는 900원의 이익을 가져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우선순위 결정하면 뭐예요? 얘 첫 번째, 얘 두 번째, 얘 세 번째. 이렇게 생산한다고. 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야? 기계 시간이 500시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수요량이 제한돼 있죠. 수요량만큼은 이상은 만들 필요가 없어. 외부의 수요량이 이것밖에 없는데 더 만들어서 뭐예요? 수요량이 15,000개 A는, B는 8,000개 그리고 5,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뭐야? 몇 개 생산할지 이제 생산량과 기계 시간을 같이 체크하는 겁니다. 기계 시간은 총 5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자, 맨 처음에 얘를 만들어야지 회사의 이익이 크다고요. 기계 1시간 돌릴 때마다 2,000원의 이익이 돌아와. 그럼 얘부터 만드는 거죠. 몇 개 만들 거야? 그냥 처음에 그냥 15,000 넣는 거죠. 야, 15,000개 만들어 보자. 그렇죠? 15,000개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 시간이 몇 시간 필요합니까? 기계 1시간에 100개 만드니까 15,000을 뭐예요? 100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50시간이 들어갈 거예요. 150시간 일단 썼어요. 더 이상 만들 필요 없죠? 왜? 외부 수요량이 15,000개니까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 순위인 B 제품을 만드는 거죠. B 제품 그럼 8,000개 만들어. 이렇게 해봐. 8,000개. 그럼 뭐야? 몇 시간이 필요해? 8,000개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 1시간 돌리면 20개를 만드니까 20개로 나눠주면 몇 시간? 400시간이야. 아, 안 되겠네요. 왜? 150시간, 400시간 합치면 500시간. 그쵸? 넘어가 버리죠. 여기서는 안 돼. 그럼 몇 시간? 350시간밖에 우리가 기계 B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350시간 반대로 가서 몇 개 만드는지 20개로 나눠줘 보면 7,000개 만드는 거죠. 7,000개. 그럼 뭐예요? 자, A 15,000개 만들고 B 7,000개 만들고 나면 150시간, 350시간 써서 기계 우리가 최대한 돌릴 수 있는 500시간을 벌써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C는 만들 수도 없어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최적 생산량이에요. 그렇죠? 최적 생산량. 그래서 2번까지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돼. 약간 우리가 다른 것은 보통 여기 뭐냐면 우리가 제품 한 개를 만드는데 100분의 1시간, 그렇죠? 20분의 1시간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로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는 기계 1시간을 돌릴 때 몇 개를 생산하는지 그냥 바로 줬어요. 이게 사실은 더 쉬운 거지.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고 이것도 물음 2번으로 가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푼 과정을 여기다 그냥 다 그대로 적어놨어. 다시 적어놨고, 자 물음 2번을 한번 보면 같이, 자 이익을 최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한 이후에 이제 그러면 뭐야? 이익을 최대화하는 생산량을 벌써 결정했다는 뜻은 A를 15,000개 만들고 B를 7,000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이 이후에 외국의 거래처로부터 제품 B 8,000개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 특별 주문은 부분적으로 수락할 수 없죠. 지금 무슨 말이야? 8,000개 중에서 야 우리 7,000개만 줄게, 5,000개만 줄게, 안 된다는 거죠. 8,000개 다 우리가 납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량을 수락 또는 거절해야 된다. 이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에 특별주문에 따른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고 대신에 고정 판관비가 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며 이외에 기존 제품의 단가나 원가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1번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 원가는 얼마인지 계산하라고 했어요. 기회비용 뭐예요? 우리가 선택 가능한 대안 중에 어떠한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상실되게 되는 이익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회비용이 뭐가 됩니까? 특별주문 B에 대해서 8,000개를 판매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기계시간 500시간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 A와 제품 B 중에서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는 특별주문 외에 정규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는 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 날아가는 이익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B가 일단 기회비용인데 B를 일단 판매하지 못하게 돼요. 자, 우리가 7,000개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8,000개의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B를 7,000개 전부 다 판매 포기해야 되죠. 판매 포기해야 돼. 그러면 B 7,000개를 판매 포기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별 주문은 8,000개가 나왔는데 전량 수락 또는 거절해야 되니까 A를 또 판매 포기해야 돼. A를 또 판매 포기해야 되죠. A를 또 판매 포기하는데 얼마큼 우리가 판매 포기해야 됩니까? B를 1,000개 더 만들 수 있는 시간만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B를 1,000개 더 만들려면 1,000개 나누기 20개를 해가지고 50시간? 50시간인가? 50시간이 필요해요. 50시간이 필요하면 여기 와보세요. 50시간이 필요한데 1시간당 A는 100개를 만들어요. 그럼 뭐야? 50 곱하기 100개 해서 뭐야? 우리가 5,000개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50 곱하기 100 맞지? 5,000개. 그래서 B 판매를 또 5,000개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만 7,000개 포기하는 게 아니라 1,000개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려면 A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B 1,000개를 만들려면 20개로 나눠주면 50시간이고 50시간이면 A를 1시간당 100개 만드니까 50시간 곱해주면 우리가 총 5,000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7,000개 곱하기 5,000개 곱하기 뭐예요? 우리가 단위당 공원이익이죠. 공원이익. 그래서 아까 전에 공원이익 계산한 거 얼마였죠? 제품 A가 단위당 공원이익이 20원, 제품 B가 60원이니까 20원과 60원, 20원, 60원 요만큼씩 우리가 판매 기회 상실로 인해서 이익을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특별주문 수락하기 위해서 단위당 최소 판매 가격 이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의 원가를 들여서 우리가 판매해야 되는지 원가가 아니죠. 얼마의 가격으로 판매해야 되는지 그 가격 최소한 받아야 되는 손해보지 않는 우리가 가격을 계산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문제는 제가 그 첨부한 자료에는 그 증분적급법 통해 가지고선도 풀어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모든 이제 관리에게 다 공부하고 나면 요 관련 것보다 이제 뒤에 공부하는 대체 가격 있잖아요. 대체 가격에서 우리 최소 판매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거 공부했었어. 그러면 그 최소 판매 가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최소 판매 가격이라는 것은 대체 거래에서 뭐예요? 증분 단위당 지출 원가에다가 기회 원가를 우리가 대체하는 수량으로 나눠줘서 계산했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얼마 받아야 되느냐? 최소한 원가만큼은 받아야지 이거죠? 원가는 받아야 돼. 근데 원가가 얼마냐면 B의 원가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여기죠. B의 원가는 단위당 원가가 얼마? 90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얘 안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요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B 하나를 만드는 데는 우리가 요만큼만 들어가. 그럼 얼마예요? 75원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75원을 일단 받아야 돼. 이게 원가니까 한 단위의 원가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어? 고정 판매 관리비가 4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만 원도 받아내야지. 몇 개에 뿌려서? 8,000개에 뿌려서. 8,000개를 우리가 특별 주문으로 납품할 것이니까 4만 원 더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거 4만 개에 뿌려서 받을 거야. 요거 얼마예요, 이게? 요거 계산하면 요게 우리가 특별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생한 원가예요, 원가. 원가 이만큼은 받아야 돼. 단위당 원가.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야, 니네들 때문에 포기된 우리가 기회비용도 받아야지 이거죠. 바로 얘네예요. 이렇게 계산한 거. 이거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52만 원이 나와요. 52만 원. 이게 52만 원 나오는데 야, 니네들 때문에 이익이 52만 원 날라갔어. 이익이 52만 원 날라갔죠? 이거 뭐예요? 8,000개 뿌려서 받아야지. 8,000개 뿌려서 한 개당 얼마씩.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기존에 그냥 A 제품, B 제품 전부 다 15,000개, 7,000개 팔던 거와 동일한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야지만 우리가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기존과. 그래서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거래에서 우리가 대체 가격 결정해서 최소 판매 가격처럼 접근해도 되고 제가 그 자료 첨부한 것에 특별 주문을 수락하게 될 때의 증분 수익, 증분 비용, 증분 이익으로 이렇게 해서 푸는 방식도 제가 써놨어요.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대체 거래까지 완벽하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이 방법이 더 계산은 조금 더 간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 문제도 당연히 여러분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고요. 이제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보면 물음 3번이에요. 물음 3번인데 자, 기본 재료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세무는 제품 A에 대한 월간 수요가 불확실하며 이제 A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본 자료는 뭐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물음 3번부터는 새로운 문제야. 그냥 아예 새로운 문제야. 아예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세무는 제품 A의 월간 수요량이 5,000개 불황 또는 15,000개 호황이며 그 가능성이 각각 40%, 60%로 알고 있어요. 세무는 제품 A를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반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생산할 수도 있고 수작업 생산 방식으로도 생산할 수 있는데 제품 A에 대한 생산 방식과 월간 수요에 따른 기업의 이익은 다음과 같이 밑에 나와 있는 성과표처럼 돼 있다. 이건데 위에 다 안 읽어봐도 돼. 사실은 이 성과표만 보면 돼요. 이거 새로운 문제야 그냥. 그쵸? 그래서 이거라고요. 미래를 잘 모르겠어. 근데 불황이면 5,000개 팔리고 호황이면 15,000개 팔려. 근데 여기다 안 써놨네. 확률이 얘가 불황일 확률은 40%고 호황일 확률은 60%야. 여기까지 알고 있고 생산 방식은 우리가 A, B, C 선택 가능한 대안이 3개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각각 이익이 이렇게 바뀌어. 그런 상황 하에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자 밑에 세무는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외부의 마케팅 전문 컨설팅사에 의뢰해서 제품 A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자 양가로 1번 세무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 A의 생산 방식은 위에 3개가 있어. 그런데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생산 방식은 무엇이고 그 판단에 근거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사실 요 1번 안에서도 또 부분 점수가 들어가겠죠. 일단 3개 중에 선택한 거 그리고 그 서술한 이유 그 두 가지로 부분 점수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야 이 3개 중에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생산 방식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자동화, 반자동화, 수작업이 있는데 요 3개의 생산 방식 중에서 전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생산 방식은 뭐 같아요? 그냥 보면 느낌적으로 수작업이지. 느낌적으로 수작업이야. 일단 그러면 부분 점수 맞았어. 근데 그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잖아. 그 이유는 왜 수작업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미래가 불황일지 호황일지는 몰라요. 불황일지 호황일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미래를 알게 돼. 쪽집게처럼 알려주는 그게 완전 정보잖아요. 완전 정보라는 게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쪽집게 도사님 계신 거잖아. 그분한테 물어서 불황이라고 하면 우리 뭐 어떤 생산 방식 택해야 돼? 반자동화 생산 방식의 이익이 가장 높죠. 자 미래가 호황이라고 우리가 알려줬어. 알게 됐어. 그 가능성은 60%지만 40% 60%이 확률이 바뀐다는 게 아니야. 그 60% 확률로 미래가 호황일 거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어떤 생산 방식으로? 얘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수작업 생산 방식은 여기 보세요. 불황일 때 반자동화 생산 방식보다 열위에 있죠. 성과가 더 낮다고 얘보다 비교해서 얘랑 비교했을 때 75,000원으로 더 밑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세요. 호황일 때 보면 반자동화 생산 방식은 10만 원인데 뭐예요? 수작업 생산 방식은 8만 원이에요. 이때도 열위에 있죠. 그러면 3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 반자동화 생산 방식보다 수작업 생산 방식은 미래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모두 다 성과가 낮죠.
그런데 반자동화 생산 방식과 자동화 생산 방식은 한번 따져봐야겠지만 수작업 생산 방식은 세 가지 대안 중에 어떠한 하나보다 항상 열위에 있어요. 항상 성과가 낮다고요. 그러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술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2번 쉬운 거죠. 완전 정보라면 만약에 외부 전문 컨설팅사가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면 그때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기대 가치 또는 기대 이익이죠. 기대 가치 또는 기대 이익이야.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65,000원 만약에 자동화 생산 방식을 택하면 65,000 곱하기 40% 더하기 160,000원 곱하기 60% 해서 기대값이 나오는 거잖아. 요 기대값 계산해 보면 이 기대값이 얼마냐면 기대값이 122,2,000원이에요. 122,2,000원. 자, 얘는 이제 선택할 고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쵸? 양가로 1번에서 반자동화 생산 방식은 90,000원 곱하기 0.4, 100,000원 곱하기 0.6 이렇게 하는 거죠. 계산해 보면 96,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미래가 4대 6의 비율로 불황이거나 호황일 거야 라는 기존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의사결정 어떻게 합니까? 기대값이 높은 우리가 기대가치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얘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완전 정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 정보 하의 기대 이익은 뭐냐면 미래를 쪽집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예요? 불황일 것인지 호황일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불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자동화 생산 방식을 택할 것이고, 호황이라고 한다면 뭐야? 요거 우리가 자동화 생산 방식을 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90,000원 곱하기 40% 올라가죠. 이제 그리고 160,000원 곱하기 60%로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해 보면 이게 132,000원이 나옵니다. 132,000원인데 완전한 정보가 있다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132,000원이 기대값이야. 그런데 기존 정보 하에서는 기대값이 얼마입니까? 122,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완전 정보의라고 하죠.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또는 기대이익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 정보 하의 기대가치 132,000원에서 기존 정보 하의 기대이익 122,000원을 뺀 만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풀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풀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좀 깊게 생각해 보자고. 이거 재밌는 문제여서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릴게. 2번까지 물음 1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까지 풀긴 했는데 여러분 양가로 1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까 전에 세 가지 작업 생산 방식, 자동화, 반자동화, 수작업 생산 방식이 있는데 느낌적으로 수작업 생산 방식이 배제해도 될 것 같은 생산 방식이었어. 고려하지 않아도. 근데 약술하라고 했잖아. 그 이유를. 이렇게 약술을 했으면 틀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틀린 거야. 만약에 자 답안을 불황인 경우에는 반자동화 생산 방식의 이익이 가장 높고 호황인 경우에는 자동화 생산 방식의 이익이 가장 높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작업 생산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맞는 표현인 것 같지. 이것도 틀린 표현이에요. 이게 왜 틀린 표현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쓴다고 하면 감점 요소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는 아예 틀렸다고 할 것 같아. 아예 틀렸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썼다면요 여러분 원래는 숫자가 이게 아니었어요. 수작업 생산 방식이 지금 불황일 때 89,000원, 호황일 때 159,000원이 아니고 원래 75,000원, 80,000원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89,000원을 적고 159,000원을 적어도 불황일 때는 얘가 제일 이익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호황일 때는 자동화 생산 방식이 이익이 가장 높죠. 위에 기술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수작업 생산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했으면 틀린 거라고. 왜? 여기가 89,000원이고 여기 159,000원이야. 자 기대값을 내볼게요. 기대값을 내보면 자 0.4, 0.6을 다 곱해가지고 얘 122,000원, 96,000원, 얘 얼마 기대값이? 131,000원이야. 그쵸?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 가능한 대안들 중에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위험 선호형 투자자도 있고 위험 중립형 투자자도 있고 그쵸? 위험 회피형 투자자도 있어. 우리가 위험 중립형 투자자면서 기대 가치 기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얘들은 우리가 호황일 때랑 불황일 때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89,000원, 159,000원으로 얘도 변동폭이 얘네들보단 적어. 그러면서 기대 가치는 제일 높아. 제일 높아.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그냥 가져가고 싶어. 기대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위험 중립형 투자자고 선택한다면 뭐예요? 수적 평점 방식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하면 제가 볼 때는 감점 또는 틀린 거야. 아예. 이렇게 기술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기술한 거랑 뭐가 달라?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아까 전에 기술은 자동화 생산 반자동화 생산 방식과 반자동화 생산 방식과 수작업 생산 방식을 비교할 때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열위에 있죠. 어떠한 경우에도 열위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성과가 더 낫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하나보다 아예 열위에 있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재하는 것과 여기서는 그게 성립하지 않잖아. 9만 원, 8만 9천 원인데 10만 원, 15만 9천 원이잖아. 그렇죠? 요렇게 기술하면 요 상황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요 상황에도 성립돼야 되는데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항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둘 다 어떤 하나의 생산 방식보다 열위에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죠. 자, 마지막 이제 물음 3번인데 물음 3번이 여러분 나왔어요.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가 나왔지.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가 나올 거라고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불완전 정보에 기대지만 기대를 안 하는 주제인데 사실 나와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굉장히 그냥 기본 유형이야. 완전 기본 유형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계산 단계를 축약시켜 주기까지 했어. 그래서 완전 기본 예제랑 똑같은 정도 수준의 문제였고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적을 게 많으니까 그냥 제가 답안 작성한 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과거 자료에 의하면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 불황이라고 예측을 하였는데 실제로 불황일 가능성은 80%, 예측과 달리 호황일 가능성은 20%.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외부 전문 컨설팅사에서 호황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 호황일 가능성은 80%, 예측과 달리 불황일 가능성은 20%. 뭐야? 이거 길게 썼지만 뭐야? 맞출 가능성이 80%, 틀릴 가능성이 20%라는 거야. 외부 전문 컨설팅사가 있는데 완전한 정보를 주지 못해. 불완전한 정보예요. 근데 맞출 가능성이 80%고 틀릴 가능성이 20%라는 것을 길게 써놨을 뿐이에요. 그 상황 하에서 세부가 외부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불황 예측 자료를 받을 경우 제품 A의 최적 생산 방식은 반자동화 생산 방식이고 이때 기대 이익은 92,727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거 중간 가정을 한 단계라도 좀 축약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물음 1과 2에 답하시오 했는데 외부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호황 예측 자료를 받았을 경우에 A의 최적 생산 방식 기술하고 그때 기대 이익 계산하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까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번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냥 보자고요. 보고 끝내요. 이거는.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맨 처음에 각 정보가 제공될 확률을 보는 거죠. 맞출 확률이 80%입니다. 맞출 확률이 80%야. 미래가 호황일지 불황일지 맞출 확률이 80%야. 근데 불황일 확률이 40%고 호황일 확률이 60%인 것은 불변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보세요. 불황이라는 예측 정보가 만약에 왔다면 근데 불황이 됐어. 그럼 맞춘 거죠. 맞춘 거야. 80%의 확률로 맞추는데 그래서 0.8 곱하기 우리가 불황일 확률 0.4에서 3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합 확률. 그렇죠? 그 다음에 불황이라고 예측해놓은 정보가 왔는데 호황이 됐어. 그럼 틀린 거죠? 틀릴 확률이 20%예요. 그럼 20% 곱하기 호황일 확률은 60%라고 그대로 그러면 12%인데 확률이 합쳐서 확률이 44%. 이 44% 확률 무슨 뜻이에요? 호황이라는 정보가 올 확률이 44%야. 자, 호황이라는 예측 정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불황이 됐다는 것은 틀렸다는 거죠. 예측이 틀릴 확률이 20%예요. 근데 불황일 확률은 항상 40%거든요. 확률이 8%입니다. 그렇죠? 자, 호황이라는 예측 정보가 왔는데 실제로 호황이 됐어요. 맞춘 거죠. 맞출 확률이 80%고 호황일 확률이 60%이기 때문에 곱하면 48%의 확률이 두 개 합치면 8%와 48% 합치면 우리가 호황이라는 정보가 올 확률이 56%입니다.
이렇게 각 정보가 제공될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이거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거잖아. 그냥 기본 예제 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 사후 확률이죠. 각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이제 확률이 바뀌는 거야. 불황이라는 예측 정보가 온 상황 하에서는 불황이 될 확률이 이제 전체 44% 중에 32%, 44% 중에 12%. 호황이라는 예측 정보 받은 다음에는 전체 확률이 이제 56%를 100%로 보면 56%분의 불황일 확률 8%, 56% 중에 48%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각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불황으로 예측하는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여러분 숫자 안 바뀌어요. 자동화든 반자동화든 6만 5천 원, 16만 원, 9만 원, 10만 원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뭐가 바뀌어? 불황이라는 예측 정보를 벌써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 하에서 불황일 확률은 뭐예요? 이제 맞추는 거니까 좀 가능성이 높아져요. 44분의 32. 여기는 44분의 12가 됩니다. 확률이. 그래서 각각의 기대가치 계산할 수 있죠? 곱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각각 이렇게 우리가 불황이라는 예측 정보를 받은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의사결정 뭐예요? 요거 그렇죠? 반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92,727원. 근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문제 제시돼 있잖아. 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외부 전문 컨설팅사로부터 예측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반자동화 생성 방식이고 불황이라는 정보 받았을 때 기대이익은 92,727원이잖아. 이거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근데 제가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교수님이 문제 제시한 거죠. 두 번째, 호황으로 예측되는 정보를 제공받으면 확률이 이거 똑같다고 기대이익은 똑같은데 확률이 바뀌죠. 그래서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146, 429 그리고 반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98,571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였죠. 1번 뭐예요? 우리가 호황으로 예측하는 정보 받으면 당연히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때의 기대이익은 146,429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선생님 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공부할 때 막 여러 가지 약어로 막 호황일 확률 불황일 정보를 받았을 때 R1 분해 뭐 이런 수식이나 약어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 수식이나 약어를 우리한테 쓰라고 해? 시험장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제를 정확하게 이런 문제는 기본 예제를 가지고 이해하면서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부터 그냥 각 정보가 제공될 확률, 그 다음에 정보가 제공된 상황 하에서 사후 확률, 그리고 각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그 흐름을 쫓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이해해야지 약어라든지 이런 걸로 정리하려고 하면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 속에 파묻혀서. 자 그럼 뭐예요?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하는 게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불완전 뭐예요? 정보 하의 기대 이익을 먼저 계산하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불황으로 예측하는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는 92,727원이 기대값인데 불황이라는 정보 자체가 제공될 확률 자체가 몇 퍼센트냐면 44%야. 그리고 호황이라는 예측 정보를 받으면 우리는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146, 429의 기대이익이 기대되는데 요 확률이 56%야. 요게 바로 불완전 정보 하에서의 기대값이고 뭐예요? 기존 정보 하의 기대이익은 바뀝니까? 아까 전에 문제에서 풀었던 거 그대로 그냥 12만 원이야. 12만 2천 원이야. 12만 원? 12만 원. 12만 2천 원이야? 12만 2천 원. 12만 2천 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정보화의 기대이익에서 기존 정보의 기대이익 빼주면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가 나오고 계산해 보면 이게 아마 얼마야?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게 12만 2,800원이 나와서 이게 800원이 된대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 아니야. 이 문제가 어렵지 않고 사실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계산하는 문제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당황스러웠던 것뿐이지 요 정도의 문제 하나로 우리가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보통 정리를 해가지고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대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 유형이었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나와서 당황스러운 면이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